안녕하세요. 섭쌤입니다. 오늘은 생명과학 2 수업 첫 시간에 가질 텐데, 이제 예비고 3, 고등학교 3학년에 시작을 하면서 생명과학 2를 선택한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되게 좀 설레는 마음이 좀 가득할 수 있지만, 오늘 배우는 생명과학 2는 비교적 쉬운 내용들만을 좀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학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면 수업을 하고 나서부터의 수업이 아마 좀 어려운 좀 내용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1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유전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는 좀 없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흥분 전도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겠죠. 근데 생명과학 2는 비교적 그보단 좀 어렵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차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총 이렇게 5개,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다루는 내용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생명과학 2를 수능을 선택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겠죠. 그랬을 때 중간고사가 어디까지쯤 돼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시험 범위가 어디 정도까지 시험을 보나요?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궁금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주자면 1학기 중간고사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진도를 좀 너무 안 나가요 라고 한다면 여기 효소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려운 단어는 어디예요? 여기 앞에 세포의 특성까지는 오로지 암기 단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마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도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암기 단원인데 그 전에 배웠던 생명과학에 비해서 좀 암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과 효소는요, 우리가 어디서 좀 배웠냐면 얘네들은 통합과학에서 한번 배웠어요. 한번 배웠기 때문에 어렴풋이라도 좀 기억에 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마 좀 쉽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들은 내용 자체는 통합과학과 비슷하나 여러분들이 좀 풀기 어렵게 자료 혹은 그래프들이 조금은 어렵게 심화해서 출제가 됩니다. 심화.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랑 똑같은데 이런 것까지는 안 했었는데요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마더텅 문제까지도 여기는 좀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 학교는 시험 범위가 좀 적어요. 시험 범위가 좀 적어요 했을 때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저희 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좀 많아요 하면은 여기까지 나가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광합성까지냐 혹은 발효까지냐 혹은 세포까지냐인데, 선생님이 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여기 세포과 광합성 있죠. 와, 이게 생명과학 2구나. 아, 이게 생명과학이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맛보게 된 좀 난이도가 있는 단원입니다. 세포, 저 알고 있어요. 이게 포도당하고 막 그런 거 아닌가요?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반응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럼 광합성은요, 얘는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반응해서 그 포도당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포도당하고 산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고학년의 생명과학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냐면 그 자세한 하나하나를 좀 배웁니다.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어떤지 좀 이따가 한번 보이도록 할 텐데,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시험 범위에 적어요 했을 때가 효소까지고 시험 범위에 많아요 했을 때가 광합성까지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럼 여기가 지금 우리 1학기 중간고사 얘기한 거죠. 그럼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우리가 내신에 들어가요. 절대평가가 되었다 하더라도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럼 기말고사는 선생님 어디까지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 좀 보면은 여기 유전자의 발현과 조절 하면서 유전, 와, 우리 생명과학 원에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던 유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나가기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우리가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할 텐데, 일단 생명과학의 역사 있죠. 맨 처음 여기 생명과학 역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워서 오늘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을 텐데, 그럼 우리 뒤에 내용들은 좀 얼마나 좀 어려워져요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있다라고 했던 세포 책 있는 친구들은 책 한번 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세포호흡부터가 우리 생명과학의 시작이라 보면 돼요. 세포호흡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쵸? 되게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세포호흡 과정을 여기 해당 과정, 그 다음 피르부산의 산화와 TCA 회로, 그 다음 산화적 인산의 4단계로 나누고, 이제 조금 생김새가 어렵게 나와요. 어머 이게 뭐야? 이 전 과정을 우리가 이제 좀 외워야 합니다. 해당 과정이죠. 과정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TCA 회로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산화적 인산화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좀 있다 그랬는데, 이제 세포흡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광합성 발효는 비교적 좀 세포만 우리가 잘 완료한다면 할 수가 있고요. 광합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세포흡보다는 광합성이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럼 광합성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응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좀 배우게 되냐면, 명반응,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광인산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이제 암반응 하면서 켈빈 회로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죠. 조금 전 교육과정이랑 이름이 좀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름 바뀌기 전에 애들로 해서 우리는 까지도 좀 알아야 좀 심화된 문제도 다룰 수 있어서 광합성을 배우게 되고, 이 광합성이 끝나고 이제 1학기 기말고사로 넘어가게 되면 유전이죠. 유전자 발현과 조절을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던 DNA예요. 이런 거 DNA까지는 좀 그래도 할만한데, 어떻게 복제가 되는지, 복제의 전 과정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됩니다. DNA가 복제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DNA 복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 전 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럼 DNA 전 과정, 근데 유전자 발현으로 이제 가서 어떤 걸 배우게 되냐? 여러분들 책 한번 펴보시면요, 우리 212쪽 코돈, 우리 많이 봤어요. 이 코돈이 전사, 번역해서 얘가 어떠한 과정으로 어떠한 방향까지도 우리가 좀 따져야 돼. 물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향을 따지면서 우리 DNA는 염기서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그거 통합과학 때 염기서열 분석하는 거 정도는 코돈 잘 찾고 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225쪽에 19번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기다란 염기서열 유전자가 나오고, 이 유전자를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TGT니까 그럼 얘는 ACA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방향까지도 우리가 왼쪽부터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DNA의 반대편을 해야 되는지 까지도 우리가 다 해석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해서 많이 좀 어렵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2학기 때 아마 학교에서 배우게 될 내용은 다 암기라서 여러분들이 그때는 이제 내신도 끝나고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여기까지 유전까지만 잘 마스터하면 생명과학 2는
끝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어디 피시냐면요. 28페이지에 생명체의 구성부터 비교적 쉽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는 내용들은 넘어갈 건데 생명체의 구성 단계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래서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조직돼요. 정교한 체계를 이룬다.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모여서 개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조직이라고 하는 건요.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이고 기관은 여러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은 형태와 기능이 비슷한 게 모여야 되는데 기관은 비슷한 조직들이 모이는 건 아니다. 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여기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걸 말을 한 걸로 봐서 그럼 단세포 생물은 조금 다르겠네요. 단세포 생물은 좀 달라요. 뭐가 달라? 단세포 생물은 세포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조직과 기관을 이루지 않아요. 그럼 뭐가 되냐? 세포가 곧 얘네들은 하나의 개체가 되더라.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조직.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 좀 낚이는 게 조직의 종류가 많아요. 얘가 조직인지 아닌지 몰라. 예를 들면 예시로만 보면 힘줄, 인대, 혈액, 뼈 얘가 조직인지 몰라요. 무슨 조직? 이름이 막 상피 조직이래. 그럼 조직인 걸 아는데 근데 힘줄이래. 그다음 혈액이래.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요. 반면 기관으로 넘어가면 기관은 좀 쉽습니다. 여기서 보면 뇌, 심장, 콩팥, 간, 폐, 이장 이런 하나의 뭔가 덩어리가 돼 있으면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밑에 소화계,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신경계, 생식계 내분비계 아마 내분비계라고 하는 말만 조금 생소할 거라 이 부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와서 식물로 가면 이 선생님 굳이 언급은 하지 않았는데 동물에는 기관계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식물로 넘어가면 기관계는 없고 조직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직계. 식물체 구성 단계도 얘가 오히려 우리 몸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해하는 게 있는데 조직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분열 조직과 영구 조직. 분열 조직은 말 그대로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생장점과 형성층이 있고요. 여기서 생장점이라고 하는 건 식물의 길이 생장이 일어나는 곳. 그 다음 형성층이라고 하는 건 식물의 부피 생장, 부피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부피 생장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영구 조직은 분열 조직으로부터 분화된 조직,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끝났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표피 조직계, 조직계로 표피 조직계는 말 그대로 표면을 구성하는 조직들이 모인 거. 그다음 관다발 조직계. 관다발은 물관과 체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다발 우리 꽃다발이라 그러죠. 꽃다발 뭐야? 꽃이 여러 개 같이 이렇게 막 묶어둔 걸 보고 꽃다발이라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관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물관은 물이 이동하는. 그 다음에 체관은 영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러한 통도 조직과 그 다음에 형성층을 포함해서 관다발 조직계라 부르고 기본 조직계는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 같은 유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물질 대사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식물에서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물질 대사는 광합성이나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꽃, 열매 같은 생식기관과 뿌리, 줄기, 잎과 같은 영양기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기관이라고 한다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시로 나왔을 때 얘가 조직인지 기관인지만 구분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 여기도 조금 통합과학 때 자세하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 첫 번째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얘는 탄소 수화물의 줄임말이고요. 그러니까 탄소가 수화 즉 H2O와 결합해서 즉 얘는 C와 HO 세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이 돼요. 근데 얘네들은 가장 분해되면 단당류가 되는데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러니까 당의 숫자로 얘네들을 구성하는 애들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단당류는 당이 하나래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라고 하는 형태가 존재를 하고 이당류는 단당류 두 개가 결합 그래서 엿당은 포도당과 포도당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 젖당은 포도당과 갈락토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외우실 때는 포도당은 기본이구나 포도당은 기본 그럼 엿당은 포도당이고 설탕은 과당이고 그 다음 젖당은 갈락토스구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다당류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당이 많은 건데 여기서 녹말과 글리코젠 그 다음에 셀룰로스 이렇게 나뉘고 셀룰로스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을 구성한다. 이 세포벽 얘기는 뒤에 다른 생물 얘기 나올 때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질로 넘어가면 물에 녹지 않는 유기용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봤더니 중성지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얘는 글리세롤 한 분자의 지방산 세 분자와 결합을 하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알고 있는 지방이며 인지질 얘 많이 들어봤네. 인지질은 세포막, 핵막 등 생체막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글리세롤 한 분자에 지방산 두 분자와 인산기를 포함한 화합물 그래서 여기 오른쪽 봤더니 친수성 머리와 소수성 꼬리가 있어서 여기 보면 물에 넣으면 이중층의 형태를 띈다. 그래서 생체막을 이루고요. 그다음 스테로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얘는 성호르몬과 부신 거칠 호르몬의 구성 성분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아마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지며 얘네들은 카복실기와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형성되는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죠. 그래서 뭐 카복실기, 아미노기 이렇게 다 들어봤을 거라 여기서 보면 COOH를 보고 우리가 카복실기라 부르고 NH2를 보고 아미노기라 부르는데 카복실기의 OH와 아미노기 H가 만나서 물로 빠져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결합한 걸 보고 우리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지고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여 단백질이 된다. 우리 뒤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역으로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뭐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인데 아미노산이 합쳐지기만 해서 단백질이 되진 않는다. 그럼 뭐가 하냐면 단백질 뒤에 효소 할 때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은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걔를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백질이라 하지 않아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한 다음에 얘네가 쪼물쪼물 해서 특정한 어떤 구조를 가져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다음 오른쪽 잠깐 보시면 아미노산은 여기에 R이라고 하는 곁사슬이 있는데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은 20종류로 구분이 된다 라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기능 나오는데 몸을 구성하고요. 물질에서 생리작용 조절하며 외부물질 방어작용까지 합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산
이건 통합과학 때도 배웠는데 이제 얘는 우리가 뒤에 핵산은 유전이라고 하는 걸 하면서 엄청나게 자세하게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얘 내용만 한 번 더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얘 구조부터 알아야 되는데 일단 핵산은 인산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한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이건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만 더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서 일단 DNA와 RNA 먼저 보면 DNA, RNA 그럼 DNA는 두 가닥이 이중 나선 구조를 하고 있고 RNA는 단일 가닥의 폴리누클레오타이드다. 그래서 봤더니 얘는 디옥시리보스가 아닌 리보스다. 당의 종류가 다르네요. 디옥시. 그럼 디옥시라고 하는 건 뭐냐? 옥시는 산소를 의미하고요. D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여기서 오른쪽 보니까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 차이 보면은 리보스에는 OH가 붙어 있는데 리보스에는 H 산소가 하나 빠졌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디옥시리보스라고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며 염기 종류가 달라요. 얘는 ATGC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 AUGC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 뭐냐 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기 이 당 뉴클레오타이드에 있는 당은 디옥시리보스이거나 혹은 리보스인데 우린 얘네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5탄당이라고 부릅니다. 왜? 탄소가 5개예요. 그럼 어떻게 5개가 있냐면 여기 인산 있는데 하나, 인산 옆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여기에는 당이 아니 여기 탄소가 아니라 여기는 산소가 이렇게 있어요. 산소. 여기 산소 그린 거야.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이제 이름을 짓냐면 얘를 순서대로 나타내는데 여기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서 탄소에다 번호를 매겨요. 그래서 탄소 번호를 어떻게 매기냐? 얘를 1번 탄소, 얘를 2번, 얘를 3번, 얘를 4번, 얘를 5번 탄소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니? 그래서 얘는 여기 인산 옆에 있는 게 몇 번 탄소? 인산 옆에 있는 탄소가 5번 탄소가 되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왼쪽 밑에 있는 탄소가 3번 탄소가 되고 나머지 1, 3, 4번도 있긴 하지만 3번 탄소와 5번 탄소가 비교적으로 좀 더 중요할 거라. 그럼 여기에서 핵산을 구성하는 당을 봤더니 그럼 얘는 탄소가 여기서부터 1, 2, 3, 4, 5겠죠? 그러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애는 몇 번 탄소에 산소가 없는 거야? 2번 탄소죠. 2번 탄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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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2번 탄소에 산소가 하나 없는 거야. 디옥시리보스라고 한다. 까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염기. 우리가 ATGC로만 배우는데 여기서 보면 염기를 퓨린 계열이라고 하는 것과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하는 걸로 나뉘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누냐? 퓨린 계열. 퓨린 계열이라고 하는 건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는데 그리고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하는 염기는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이 있는데 이걸 다 또 외워야 되네. 그럼 퓨린 몇 글자지? 2글자네. 2글자라서 얘네들은 이중고리예요. 고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피리미딘 계열. 이름이 너무 길다. 잘라주고 싶다. 자를 때 뭐가 필요하지? 가위가 필요하네. 가위는 CUT, 컷이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너희들이 나중에 문제 풀어봐. 피리미드 나 잘라야 돼. 컷 이렇게 문제 풀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는 역할 DNA 기능 나오죠. DNA는 유전 정보 저장, 그 다음에 RNA는 유전 정보 전달, 그 다음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한다 라는 것까지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한번 넘어가서 진도 좀만 더 나가 볼까요? 첫 번째로 세포의 연구 방법. 책은 36페이지 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포의 연구 방법은 말 그대로 방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방법만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되고요. 여기 광학현미경, 첫 번째 광학현미경, 전자현미경이 나오는데 이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은 물리원 맨 마지막 단원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근데 물리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다음 생명과학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달라서 그냥 얘네들의 특징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광학현미경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한 거고요. 가시광선을 이용하고 그다음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는 전자선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데 투가 트랜스미션 그다음에 주사 스캐닝 해서 두 가지의 전자현미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을 좀 써주면 광학현미 가시광선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기 때문에 밑에 특징을 보니까 뭐 세포 모양 길이 행 염색 뭐 이렇게 쓰는데 얘는 살아있는 세포를 그대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좋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근데 얘 단점은 뭐야? 배율이 낮아. 그 다음 해상력이 낮아요. 해상력이라고 하는 건 옆에 오른쪽 밑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상력이라고 하는 건 두 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다가 점을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점이 하나로 보여요. 두 개 같나? 근데 얘를 좀 더 확대를 해보면 점이 두 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두 개라고 알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화면 왜 이래? 두 개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해상력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낮습니다. 반면에 전자현미경은요. 여기 오른쪽 밑에 해상력에도 나와 있지만 해상력은 작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전자현미경은 광학현미경에 비해 배율과 그 다음에 해상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매우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냐? 여기 투과 전자현미경은 얘를 투과시켜야 돼.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통과시켜야 돼. 그러니까 시료를 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얇게. 그러면 내가 미토콘드리아 혹은 생물을 보고 싶은데 얇게만 그럼 죽는 거잖아.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가면요. 여기다 전자선을 여기다가 이렇게 막 조여. 그럼 거기서 왜 튕겨 나와. 그래서 검출하는 거거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하냐면 여기도 써 있는 금속으로 코팅을 해. 아니 생물을 코팅을 했으니까 얘네 둘 다 어떤 거밖에 못 봐. 얘네 둘 다 죽은 시료밖에 확인할 수가 없다. 그게 단점이에요. 단점. 근데 배율과 해상력은 우수하고요. 투과 전자현미경은 내부 구조를 볼 때, 그 다음에 주사 전자현미경은 표면이나 외부 형태를 볼 때 사용을 하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밑에 확대경에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좀 놓칠 수 있을 만한 거. 세포는 눈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좀 긴가민가 할 텐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는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개구리알 혹은 사람의 신경세포는 엄청 긴 것도 있고요. 혹은 계란만 해도 세포예요. 하나의 세포. 계란 혹은 뭐 난자 뭐 이런 것도 다 세포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세포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만큼 큰 것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넘어가 볼게요. 현미경은 그냥 단순하게 현미경을 좀 외웠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 이제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는데 얘네들은 계속 좀 언급이 되고요. 시험 문제에 둘 다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좀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돼서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부수고 얘네들을 막 돌려서 가장 무거운 거 먼저 가라앉히고 그 다음 또 돌려서 그 다음 무거운 거 이렇게 차례대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거 순서대로 가라앉히는 건데
그래서 맨 처음에는 느린 회전 속도에서는 비교적 크고 무거운 핵이 가라앉고 그 다음 점점 더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 점차 작은 세포 속 인간이 차례차례로 가라앉아 분리가 된다. 그래서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동물은 핵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세포막과 내부막, 그 다음 리보솜, 그 다음에 식물 세포는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 그래서 뭐 하나가 추가되지? 엽록체 하나가 추가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면요, 이게 균질기가 나오는데 균질기는 말 그대로 부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첫 번째, 여기서 삼투압이 같은 설탕 용액에서 세포를 파쇄한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등장액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등장액. 그럼 등장액은 뭐냐? 이거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세포 안과 세포와 농도가 같은 용액이에요. 세포의 안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삼투 현상이라고 하는 건 액체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이거든요. 고농도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인데, 내가 세포를 어떤 액체에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증류수에 넣었어. 그럼 증류수가 농도가 낮겠지. 그래서 증류수에 있는 물이 세포로 들어가서 불어요. 혹은 너무 진한 용액에다 넣으면 세포에 있던 물이 다 빠져나가서 쪼그라듭니다. 그래서 물의 이동 양을 같게 해서 세포가 그 현재 상태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액을 등장액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로 얼음을 넣어요. 그럼 얼음은 뭐냐면 첫 번째가 마찰열에 의한 단백질 변성을 막고, 또한 세포 파괴시 나오는 가수분해 요소, 이거 알아둡시다. 가수라고 하는 말은 더할 가짜의 물수, 물을 더한다 라는 뜻이고, 가수 분해니까 물을 더 넣어서 뭐 시키는 거, 분해하는 효소,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얼음을 넣습니다. 왜? 온도가 낮으면요, 효소의 활동이 잘 안 돼요. 효소가 활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낮은 온도를 사용한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세포 분해법에서 위에 분리되는 순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서 뭐 이제 원심 분리를 시키는데 1000G, 20000G, 80000G, 150,000G. 여기서의 G는 중력 가속도를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점점 더 빠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기 방사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기 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지된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인데,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화학 물리 지구과학 이런 데 좀 많이 나오는데,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 자연에서 있는 것보다 중성자 수가 많은 애들, 그런 중성자 수가 많으면 얘네가 불안정해서 뭐냐면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방사선을 방출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우리 세포 안은 너무나도 작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에 있는지, 얘가 어떻게 합성되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일부러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어두면 걔가 방사능이 계속 나올 거 아니야, 방사선이. 그럼 얘가 맨 처음엔 핵에 있었는데 얘가 핵에서 나와서 뭐 소포체로 갔다가 고이지체로 가요. 고이지체로 갔다가 세포 밖으로 나왔다 하는 이동 과정, 어디에 있는 위치를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 방사법이라 그러고, 이제 밑에 보면 뭐 광합성 과정과 생성물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아미노산에 세포에 주입해서 뭐 얘네 세포의 단백질의 합성 및 이동, 분비되는 경로를 알 수가 있다 라는 거 나오는데, 잠깐만 우리 180페이지로 넘어가서
183페이지로 넘어가서 우리 유전할 때 배우게 되겠지만 허쉬와 체이스라고 하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밝힌 증거를 밝히는 실험이 나와요. 허쉬와 체이스 과학자 이름도 겸사겸사 꼭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만 한번 봐보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하니까 잘 보세요. 얘는 여기 유전은 뒤에 시험 범위일지라도 시험 문제에는 같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라고 하는 애는 위에 있는 구조처럼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유전 물질을 가져요. 얘는 어떤 특징이 갖냐면 얘는 스스로 혼자서는 증식을 할 수가 없어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숙주한테 가면요. 숙주 안으로 뭘 주입하냐면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합니다. 유전 물질을 주입해서 증식을 해요. 이런 과학자들이 요거까지는 알았어. 근데 뭘 몰랐냐면 유전 물질이라는 거 하는 게 있는데 나의 형질을 저장하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과연 DNA일까? 혹은 단백질일까? 우리는 이 박테리오 파지를 정말 확대해서 볼 수 있을 정도까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기서 보면 단백질이라고 하는 데에는요. 헥산에는 없는 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NA에는요. 단백질에 없는 인을 포함하고 있어서 여기 첫 번째 실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황을 포함된 단백질 35짜리 황 얘가 방사성 동위원소야. 표지된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파지를 대장균한테 주입을 시켜요. 그럼 얘가 유전 물질 안에다 넣겠지.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내가 돌려. 그럼 대장균, 세균하고 바이러스 중에 누가 더 클까? 당연히 대장균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심 분리를 시키면요. 위에가 파지가 있고요. 밑에가 대장균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내가 아까 황으로 표지시켰잖아. 황을. 방사성 동위원소를 35짜리 황을 질량수 35짜리 황을 표지를 시켰잖아. 거기서 방사능이 막 나오는데 얘가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단백질이 유전 물질이라고 하면 파지가 대장균한테 그 35짜리 황을 넣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요. 방사능이 나오게 되는데 위에가 원심 분리한 다음에 위에가 파지고 밑에가 대장균인데 방사선이 위에서 나와요. 그러면 파지가 대장균한테 유전 물질을 주입을 한 거야. 유전 물질을 주입을 했지만 단백질을 주입한 거야. 단백질을 주입하진 않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실험으로 찾은 겁니다. 자기방사법으로. 그다음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요. DNA에만 인이 있잖아요. 32짜리 인으로 표지된 DNA를 가지고 있는 파지를 넣어요. 그러면 얘가 유전 물질을 몰라. 이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유전 물질을 이 안에다 넣을 거야. 근데 원심 분리를 시킵니다. 그럼 똑같이 위에는 파지가 있고요. 가벼우니까 밑엔 대장균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넣은 거야. 유전 물질을 넣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아래 대장균 쪽에서 방사능이 나와요. 파지가 내가 32짜리 인을 표지한 파지가 유전 물질을 대장균한테 넣었는데 내가 표지한 그 32짜리 인, 즉 DNA를 대장균한테 넣었구나. 그래서 대장균한테서 뭐가 나온다? 방사능이 나온다. 이걸 통해서 내가 이게 어떤 걸 이용한 거야? 실험 방법이 자기방사법을 이용한 거야. 일부러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하게 해서 하나는 황, 하나는 인 한 다음에 파지가 유전 물질을 넣을 거니까. 그랬더니 황으로 했을 때는 파지한테서 그대로 나오더라. 단백질을 주입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 DNA에다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했더니 대장균에서 난 분명히 파지가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대장균에서 방사선이 검출되네. 파지가 대장균한테 유전 물질을 주입을 했어. 근데 어떤 걸 주입한 거야? DNA를 주입한 거야. 라고 우리가 해석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마무리할 자기방사법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광합성 진도를 나갈 때도 한 번 더 등장은 할 거예요. 자기방사법이. 그래서 이 실험 방법의 이름이 자기방사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예시들이 나왔을 때 얘는 이래서 이런 거예요. 이 방법은 자기방사법이에요.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